천안피라고 발로 밟고 밥상머리에서 저런 여자는 죽어도 후궁이 될 수 없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결국 그 천하다던 피 앞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조선 최고의 후궁이 되자마자 모두가 기다리던 피비린내 나는 복수 대신 자기 머리카락부터 잘라버리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한양 성안 뒷골목. 누추한 초가지붕 틈으로 새어드는 아침 햇살이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여인을 비추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 가득 메아리치며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처럼 하얗게 메말라 있었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13살 옥년의 눈가에는 지난밤 흘린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더이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시옵니까? 옥년이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간절히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점점 약해져가는 숨소리뿐이었다. 옥년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버텨온 세월이 벌써 몇 해였던가. 그동안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빨래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며 딸을 키워내셨건만 이제는 그 가녀린 몸이 더 이상 버텨낼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하였다. 옥년아 내 딸아. 어머니의 입에서 간신히 흘러나온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마른 잎사귀처럼 힘없이 떨렸다. 옥년은 급히 어머니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다. 네 어머님, 여기 있나이다. 미안하구나, 이런 어미를 두어서.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옵니다.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자신을 탓하셨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딸에게 변변한 것 하나 해주지 못한다고, 아프면서도 약 한 첩 지어 먹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옥년의 눈에 어머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창밖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양 장터로 향하는 상인들의 외침소리와 물장수의 종소리가 옥년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건만 이 작은 초가집 안의 시간만은 멈춘 듯 고요했다. 옥년은 고개를 들어 방 한편에 놓인 낡은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쌀 한 톨 남지 않은 빈 항아리였다. 어제 마지막 보리쌀로 끓인 죽 한 그릇을 어머니께 드린 후 집안에는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약값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하루 끼니를 어찌 해결할지도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였다. 집 밖에서 커다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궁궐에서 일할 궁녀를 구하노라. 나이 어린 처녀들은 누구든 나오시오. 옥년의 귀가 번뜩 서였다. 궁궐? 그곳에서 일한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옥년은 급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마을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 주변으로 젊은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어머님, 잠시 다녀오겠나이다. 옥년은 어머니의 손을 살짝 놓고 문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다. 저기 계신 분께 말씀드리면 혹시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저기요. 옥년이 조심스럽게 그 사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사내는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13살이옵니다. 딱 좋구나. 그런데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어머님께서 병중이시옵니다. 약값이 필요하여. 옥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좋다. 매일 새벽에 궁궐 동문으로 오너라. 하지만 명심해라. 한번 궁궐에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옥년은 기쁨을 억누르며 깊숙이 절했다. 드디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다. 하지만 사내의 마지막 말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다. 쉽게 나올 수 없다니. 그것은 무슨 뜻일까? 집으로 돌아온 옥년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더욱 가빠져 있었다. 어머님, 딸이 궁궐에 들어가 돈을 벌어오겠나이다. 그러니 꼭 놔드시옵소서. 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옥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다. 새벽녘 첫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무렵이었다. 옥녀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딸이 다녀오겠나이다. 부디 건강하게 계시옵소서. 그리하여 13살 옥년의 발걸음은 한양 성안 깊숙한 곳, 그 웅장하고도 무서운 궁궐을 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인지를.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이 옥년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동시에 뛰었다. 붉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이 아침 햇살에 빛나며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잠시 궁문을 지나서자마자 옥년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또 천한 것이 들어왔구나. 이번엔 어린 것이네. 며칠이나 버틸까. 상궁들의 속삭임이 옥년의 귓가를 스쳤다. 옥년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따라갔다. 내자시로 안내된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궁궐 곳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르는 일이었다. 비단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자기와 장신구까지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옥년아, 이 비단을 중궁전에 가져다 드리너라. 한 상궁이 무거운 비단 꾸러미를 옥년에게 건네며 차갑게 말했다. 옥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중궁전을 향해 걸어갔다. 처음 가는 길이라 헷갈리게 일쑤였지만 궁궐의 복잡한 구조를 하나하나 익혀가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평소처럼 중궁전으로 물건을 가져다 드리던 옥년은 회랑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옥년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 모퉁이에서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옥년은 망설였다. 자신의 일이 아니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을 터였다. 하지만 누군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화려한 곤용포를 입은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복색을 보아하니 왕족임이 분명했다. 옥년은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대군마마, 괜찮으신지요? 그 순간 쓰러진 남자가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다. 깊고 온화한 눈빛이 옥년의 시선과 마주쳤다. 옥년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토록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고맙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가 옥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옥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고개를 숙였다. 소인이 무례를 범하였나이다. 대군마마께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아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구나. 그런데 너는 어디 소속이냐? 소인은 내자시에서 일하는 옥년이라 하나이다. 옥년이라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충녕대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옥년은 얼굴이 화끈 발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왕자가 자신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너는 참 다르구나. 다른 궁녀들은 나를 보면 벌벌 떨기만 하는데 넌 자연스럽구나. 옥년은 당황했다.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단 말인가?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무람하였나이다. 아니다. 오히려 좋다. 가끔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충녕대군은 옥년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옥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상하게도 충녕대군과 자꾸만 마주치게 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궁궐이 넓다고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니 얼굴을 보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옥년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최저저, 과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며칠 사이에 충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되어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옥년을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너는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왔나이다. 그런 효심을 가진 아이구나. 대단하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내자시의 상궁들과 궁녀들은 옥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 천한 것이 세자 저하의 관심을 받는다고 우쭐대는 게 아닌가. 주제도 모르고 자신의 신분을 까먹었나 보군.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옥녀는 가심히 답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자저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데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옥년이 늦은 업무를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잠깐. 돌아보니 한 상궁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옥년, 너 요즘 세자저하와 가깝다던데? 그런 일 없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내 자시일만 할 뿐이옵니다. 그래? 그럼 좋은데 분수를 알고 처신해라. 네 주제를 잊지 말고. 상궁의 말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옥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날 밤 옥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자저하에 대한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천한 노비 출신인 자신이 감히 왕자를 우러러봐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의지대로 되는 것이던가. 세자저하의 따뜻한 눈빛과 친근한 말씀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시던가. 며칠 후 더욱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 세자저하가 옥년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옥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더 큰 파멸로 이어지는 시작일 것인가? 궁궐의 밤이 깊어갔지만 옥년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다. 세자 책봉식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궁궐 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특명대군이 정식으로 세자가 되면서 궁중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옥년이 서 있었다. 옥년아, 내일부터 중궁전에서 소헌 왕후 마마를 모시게 될 것이다. 상궁의 말에 옥년은 깜짝 놀랐다. 외자시의 천한 궁녀에서 중궁전에 지밀 상궁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정말이옵니까? 소인 같은 것이 중전마마를 모실 수 있겠사옵니까? 소헌 왕후마마께서 직접 지명하신 일이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라. 다음 날부터 옥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중궁전은 매자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옥년이로구나. 내가 들으니 참 성실하다고 하더라. 소헌왕후께서 옥년을 부드럽게 바라보셨다. 따뜻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이셨다. 옥년은 깊숙이 절하며 말씀드렸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중전마마. 최선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그래, 잘 부탁하겠다. 옥년은 정성을 다해 소헌왕후를 모셨다. 의복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경전을 읽어드리기도 했다. 소헌왕후는 옥년의 차분하고 성실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허나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럴 수가. 시몬대감이 영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상궁의 급박한 목소리에 중궁전 전체가 얼어붙었다. 시몬은 소헌 왕후의 친정 아버지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헌 왕후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다. 소헌 왕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시몬이 결국 사사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소헌 왕후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다. 옥년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궁중에 시몬의 영무와 관련해 소헌 왕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부 신하들은 소헌 왕후의 폐위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역적의 딸이 어찌 왕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중궁전을 당장 폐하여야 하옵니다. 이런 소식들이 하나둘 중궁전에 전해지자 궁궐 안의 분위기가 평소 소헌 왕후를 모시던 상궁들과 궁녀들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연루될지도 모른다고. 중궁전을 떠나는 게 낫겠어. 하나둘 중궁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조차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렸다. 며칠 사이에 중궁전은 텅 비다시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옥년만은 꿋꿋이 소헌 왕후 곁을 지켰다. 옥년아,
너도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위험한 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소원 왕후께서 옥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옥년의 대답은 확고했다. 충전마마, 소신은 어디도 가지 않겠나이다. 마마께서 소신을 거두어 주셨을 때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옥년아, 위험하다 하여 마마를 버리고 떠난다면 소신은 소헌 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어려운 때에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옥년의 선택은 곧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궁궐 곳곳에서 그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 천한 것이 역적의 딸을 편든다더군. 분수도 모르고 설치는구나. 곧 큰일 할 것이야.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후궁들과 그들의 세력들이 옥년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연빈 강씨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 기회에 옥년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옥년, 너 정말 어리석구나. 연빈 강씨가 직접 옥년을 불러 냉소적으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중궁전에서 나와라. 그러면 네 목숨 정도는 보장해주겠다. 영빈마마, 소신은 중전마마를 배신할 수 없나이다. 배신? 우습구나. 네가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중궁전은 이미 끝난 곳이야. 함께 몰락하고 싶은 데냐. 옥년은 영빈강 씨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도 굽히지 않았다. 소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나이다. 그렇다면 그 고집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영빈강 씨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옥년은 궁궐 어디서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상궁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심지어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의심받는다고. 당장 중궁전을 떠나. 옥년을 향한 압박은 날로 거세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소헌 왕후 곁을 지켰다. 밤이면 홀로 촛불을 켜고 중궁전을 지키며 낮에는 왕후의 시중을 들었다. 옥년아, 정말 미안하구나. 여기까지 이런 고생을. 충전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이것은 소신이 선택한 길이옵니다. 어느 날 밤, 옥년은 홀로 중궁전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궁궐에 들어온 지 이제 몇 달. 이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녀의 의지처럼.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옥년의 중얼거림이 깊은 밤 정적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어둠의 시간이 곧 그녀를 더 큰 운명으로 이끌 시작이라는 것을. 태종이 승하하고 충녕대군이 정식으로 조선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한 날, 궁궐 전체가 새로운 기운으로 들썩였다. 세종대왕의 판생이었다. 즉위식 날 옥년은 멀찍이 서남아 새로운 임금이 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다. 볼용포를 입고 위엄 있게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용과 같았다. 하지만 옥년의 눈에는 여전히 그 따뜻했던 충녕대군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의 분이 되셨구나. 옥년은 가심 한편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왕이 된 이상 이제 예전처럼 가까이 할 수는 없을 터였다. 신분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고 자신 같은 천한 궁녀가 감히 왕을 우러러본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이었다. 시몬의 영모 사건 이후 소헌 왕후의 지위는 겨우 보전되었지만 중궁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옥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소헌 왕후를 모셨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세종은 늘 지켜보고 있었다. 즉위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세종이 중궁전을 찾아 어머니를 뵙던 중 옥년과 마주쳤다. 옥년아, 그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전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옥년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세종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내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세종의 관심은 곧 궁중의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왕이 직접 한 궁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특히 그 궁녀가 천한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혀를 놀리게 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세종이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옥년을 후궁으로 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과인이 한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고자 한다. 전하, 어느 가문의 귀수이옵니까? 도승지 김돈의 물음에 세종이 담담히 대답했다. 중궁전에서 모시는 궁녀 옥년이다. 조정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신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하, 그 여인은 천한 노비 출신이 아니옵니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종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과인이 사랑하는 이를 누가 감히 천하다 하느냐. 이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특히 다른 후궁들과 그들을 둘러싼 세력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천한 노비 출신이 후궁이라니. 명bil 강씨를 중심으로 한 후궁들은 즉시 반대 세력을 규합했다. 그들은 옥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옥년에게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다. 여러 후궁들이 자리를 함께한 궁중 모임에서 영빈강 씨가 공개적으로 옥년을 모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야, 옥년. 갑자기 높은 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옥년이 고개를 들었다. 영빈강 씨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하께서 너를 후궁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던데 정말이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옥년에게 집중되었다. 옥년은 얼굴이 화끈 발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초이는 그런 일 모르겠나이다. 모른다고? 그럼 네가 전하를 유혹한 건 아니란 말이냐? 그런 일 없사옵니다.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영빈강 씨는 멈추지 않았다. 천하 노비 주제에 감히 왕을 유혹하다니. 네가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수를 알아라.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 가세하기 시작했다. 맞아. 네 주제에 무슨 후궁이야? 노비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하는 법이지. 왕실을 차면이 말이 아니구나. 옥년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흘리고 싶지 않았다. 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만은 죽어도 싫었다. 그리고 말이야. 연빈 강씨가 일어서서 옥년 앞으로 다가왔다. 네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한들 결국 천한 피는 속일 수 없어. 언젠가는 네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 그리고는 옥년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다. 찼어! 소리와 함께 옥년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궁중 모임이 열린 전가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것이 바로 내 자리다. 왕 앞에서가 아닌 우리 앞에서 말이야. 옥년은 뺨의 따가움보다도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초인은 옥년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옥년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뺨의 붓기는 더욱 심해졌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태어난 것이 잘못인가? 옥년은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적인 것만 같았다. 왕의 총애마저도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옥년의 마음도 더욱 어두워졌다. 하지만 새벽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붓고 상처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그래, 나는 천한 출신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옥년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몸쪽 하늘에 희미하게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도 무언가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 그날 밤 옥년은 촛불 하나만 켜놓고 홀로 앉아 있었다. 뺨의 화끈거림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영빈강 씨의 차가운 목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순한 피는 속일 수 없다. 그 말이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다. 정말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것일까? 태어난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 촛불이 흔들리자 방안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 순간 옥년의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옥년아,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말 거라.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딸을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계시던 그 따뜻함이 지금도 생생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란다. 마음이 고든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남들이 무시해도 당당하게 살라고, 자신을 낮추지 말라고 하시던 그 가르침이 이제야 와서 절실하게 느껴졌다. 옥녀는 눈을 감고 더 깊은 과거로 빠져들었다. 13살 어린 나이에 처음 궁궐문을 넘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얼마나 무서웠던가. 웅장한 궁궐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었다. 또 천한 것이 들어왔구나. 첫날부터 들었던 그 말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굴복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그리고 충녕대군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도 선명했다. 넘어져 계시던 그분을 부축했을 때의 따뜻한 눈빛,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던 그 마음, 그때부터 마음 한편에 작은 희망이 싹 텄던 것 같았다. 너는 참 다르구나, 자연스럽구나. 세종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리고 시몬의 역모 사건 때를 떠올렸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도 소헌왕후 곁을 지켰던 그 시간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소신이 지켜내겠나이다. 그때 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가슴 깊이 살아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지킨 그 신의 그 의리가 헛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옥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다. 별들도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빛나고 있구나. 크고 작은 것이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빛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렇다. 자신도 비록 작은 별이지만 나름의 빛을 가지고 있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 빛까지 꺼트릴 이유는 없었다. 옥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았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궁궐에 들어온 것, 어려운 중에도 성실하게 일한 것, 위기의 순간 소원 왕후를 지킨 것, 그리고 세종의 마음을 얻은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가진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래, 나는 천한 출신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옥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영빈 강씨의 모욕이 아팠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 진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의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다. 촛불을 다시 바라보니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았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 작은 불꽃처럼 자신도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었다. 어머님, 딸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천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옥녀는 어머니께 조용히 다짐했다. 그리고 세종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마음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 밤은 깊었지만 옥년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1427년 봄, 궁궐의 옥년이 건강한 왕자를 출산한 것이었다. 세종은 직접 산실을 찾아와 갓 태어난 아들을 확인했다. 참 건강하게 생겼구나. 이름은 의양군이라 하겠다. 세종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옥년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천한 노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전하. 소신이 낳은 것은 조선의 왕자입니다. 옥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궁중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영빈 강씨를 중심으로 한 후궁들의 질투와 견제는 더욱 극심해졌다. 이제 어쩌지? 정말로 왕자를 낳다니. 천한 것이 감히 왕실의 혈통을 더럽혔다고. 후궁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옥년이 왕자를 낳았다고 해서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옥년, 왕자를 낳았다고
우쭐대지 마라. 네가 아무리 애를 낳아도 천한 피는 변하지 않는다. 영빈 강씨가 산후조리 중인 옥년을 찾아와 독서를 퍼부었다. 하지만 옥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영빈마마, 소신이 낳은 것은 전하의 아드님이 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헐뜯을 수 없는 조선의 왕자이옵니다. 옥년의 당당한 대답에 영빈강 씨는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네 주제에 감히. 하지만 영빈강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어가흰차. 태종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영빈강 씨는 할 수 없이 물러나야 했다. 옥년아, 몸은 어떠하냐? 아이는 잘 자라고 있고? 네, 전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나이다. 세종은 옥년과 아이를 살펴보며 흡족해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옥년이 먹을 음식에서 독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세종이 진노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옥년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고 며칠 만에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다. 음식에 독을 넣은 것은 영빈 강씨의 지시를 받은 궁녀였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영빈 강씨는 그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옥년을 괴롭히고 해치려 했던 것이다. 감히 과인의 후궁을 해치려 했단 말이냐? 세종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전하,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옵니까? 옥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과인은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당하는 모든 모욕과 괴롭힘을 알고 있었다. 그럼 왜 그냥 두셨사옵니까? 네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과인의 힘으로 막아주는 것보다 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세종의 말에 옥년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종이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감히 독을 사용해 네 생명을 위협하다니. 세종의 명령으로 영빈 강씨와 그 일당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영빈 강씨는 강등되어 후궁의 지위를 잃었고 관련된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영빈 강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천한 궁녀 때문에 몰락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궁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옥년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세종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 이상 누구도 감히 옥년을 건드릴 수 없었다. 축하드립니다, 옥년마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옥년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옥년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기뻐하지 않았다. 진심이 아닌 아첨은 오히려 불편했다.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세종이 옥년을 정식으로 귀인에 책봉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과인이 직접 선택한 것을 의심하는 자가 또 있느냐? 조정에서의 세종의 단호한 선언에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옥년은 드디어 정식으로 후궁의 반열에 올랐다. 그날 밤 옥년은 홀로 자신의 처소에서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영빈 강씨의 모욕과 독 사건, 그리고 세종의 숨겨진 배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어머님, 딸이 해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옥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궁궐의 밤이 깊어갔지만 옥년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으리라. 옥년은 정일품 신빈으로 오르는 교서를 받던 그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렇게 주말렸다. 환궁하던 첫날 비바람 속에 떨던 궁녀가 이제는 6 왕자를 둔 신빈이 되어 조정과 궁중의 질서를 뒤흔드는 실세가 되어 있었다. 전하가 몸소 내린 교서에는 단지 총애만이 아니라 공신이라는 2글자가 더해져 있었다. 내명부와 외명부를 공고히 하고 세손을 비롯한 왕자들을 두루 평안하게 기른 공로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이로써 옥년을 둘러싼 모든 소문과 시비는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천출은 정비가 될 수 없고 후궁은 권세를 잡으면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옥년에게 족쇄가 아니었다. 각 정각의 교서가 낭독되자 중궁전의 상궁들, 후원 깊숙이 숨어 흉담을 퍼뜨리던 궁녀들, 그리고 예전부터 옥년을 얕보던 첩빈들까지 하나둘씩 얼굴빛이 굳어갔다.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뒷말을 흘리거나 빈궁을 들먹이며 수군대다 발각되면 그 자체로 신빈마마를 능멸한 죄가 되어 장계를 올릴 수 있었다. 궁중의 규범이 바뀐 것이다. 며칠 뒤 교서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내려졌다. 옥년을 향해 모함을 꾸미고 허위 상소를 올렸던 내관과 관료들에 대한 엄중한 추문이 대조전에서 진행되었다. 어전 회의에 모인 대신들은 한때 옥년의 배경이 초라하다며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눈을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궁중의 사사로운 시기심이 조정을 어지럽혔으니 이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왕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허나 신빈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이처럼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오. 신빈의 검소함과 자식들을 향한 정성은 이미 백관이 다 아는 바요. 그 말에 일부 대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지 낭독과 추문이 반복되면서 옥년을 향한 시선은 천안 출신의 총애받는 후궁에서 궁과 조정을 지탱하는 어머니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질서의 재정립이기도 했다. 혈통과 가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궁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는 새로운 질서였다. 그날 저녁, 옥년은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을 별궁의 뜰로 불러 모으라는 전교를 내렸다. 신빈이 된 뒤 처음 내린 사사로운 명이었다. 조용한 정원, 매화 가지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연못 물결이 옅게 흔들렸다. 무릎 꿇고 늘어선 인물들 가운데에는 예전에 옥년을 향해 궁 안에는 천한 피가 도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던 첩빈도 있었고, 옥년의 아이가 숨을 거두었을 때 뒤에서 천한 피는 오래 못 산다고 수군대던 상궁도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고개를 드시오. 옥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한 사람씩 겁에 질린 눈동자가 옥년을 향했다. 옥년은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기억하오? 신빈마마, 죄를 지었사옵니다. 과거에는 나 또한 여러분의 말에 상처를 입고 밤마다 이를 갈았소. 옥년의 입가에 열순 웃음이 스쳤다. 허나 이제 보니 여러분의 시기와 멸시는 나를 이 자리까지 밀어올린 바람이었소. 그리 생각하니 오히려 고맙기도 하더이다. 뜻밖의 말에 모두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옥년은 조금도 높아지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오. 궁중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깊어 사람의 명과 삶을 끊어버리기도 하오.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이미 대전에서 정해졌소. 어떤 이는 내전에서 내쳐져 시골 사찰로 보내질 것이고, 어떤 이는 관하로 넘겨져 곤장을 맞고 파직을 당할 것이오. 무릎 꿇은 무리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참수형이나 목숨을 끊는 벌은 원치 않소. 옅은 바람이 옥년의 소매를 스쳤다. 내 복수는 여러분의 피로 물들기를 바라지 않소. 다만 여러분이 자신이 뿌린 말의 대가를 온몸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뿐이오. 그것이 이 궁이 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니. 그 말과 함께 옥년은 왕에게 올렸던 자신의 상소문을 떠올렸다. 후궁과 궁인에 대한 무자비한 질책과 폭력을 금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건의였다. 상소는 이미 받아들여져 내명부 규칙에 새 항목으로 더해졌다. 이제 궁 안에서 상궁이 하급 군녀를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후궁이 자신의 신분을 믿고 궁인을 함부로 내쫓으면 신빈이 만든 규례를 어긴 죄로 다스려지게 된다. 마마, 왜 그토록 관대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한을 풀 기회가 아니옵니까? 옥년 곁에서 오래도록 모시던 늙은 나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옥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에 물든 궁궐의 지붕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이들을 모두 내 손으로 짓밟아 버린다면 무엇이 다르겠쇼? 예?
과거 그들이 나를 짓밟던 그 모습과 지금 내가 그들을 짓밟는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오. 결국 또 다른 폭력일 뿐이오. 그런 복수 위에 세워진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오. 늙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옥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진정한 신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이 궁을 지키며 아이들을 지키며 이 궁의 법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돌려놓는가에 달려있어. 나 하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따위로 조선을 흔들 수는 없어. 그 순간 옥녀는 화해와 단절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어떤 이들과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었다. 악의에서 비롯된 인연, 피로 얼룩진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했다. 대신 같은 상처를 겪은 궁녀들, 출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숨을 죽이며 살아온 사람들과는 새로운 연대를 택해야 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옥년이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무리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허나 다시는 내 곁에 설 수도 없을 것이오. 이것이 나의 선택이오. 과거와 화해하지는 않되 과거에 묶여 살지도 않겠다는 선택. 그 말은 복수가 아닌 경계 있는 용서였다. 미워하며 살지는 않되 다시 같은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선언이었다. 그것은 옥년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뒤따라올 수많은 구민들을 향한 방패이기도 했다. 며칠 뒤 조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토공들의 품계와 역할을 재정비하는 교지가 내려졌고 종친과 외척들이 후궁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통로가 하나둘 차단되었다. 대신들은 궁중일이 사사로운 여인들의 다툼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명부의 일은 가볍게 여길 수 없소. 신빈이 여섯 왕자를 기르고 어린 왕자들 사이에 다툼을 조율하며 세손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오. 의정부 회의에서 영의정이 입을 열었다. 앞으로는 후궁이라 하여 천시하지 말고 그 공과를 명백히 기록하여 사초에 남기도록 하시오. 이 결정은 조선 사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율령과 예법 속에서만 움직이던 남성 중심의 질서 사이로 궁중의 어머니들이 역사의 한 축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양반과 부인들 사이에서도 신빈마마처럼 배움과 덕을 갖춘 여인이라야 한다는 말이 오갔다. 여인들이 서로에게 출신을 탓하지 말자, 마음을 곧게 세우자고 속삭이는 모습이 늘었다. 정의는 그렇게 피가 아닌 글과 규례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는 유배를 떠났고 누군가는 벼슬길에서 밀려났으며 그러나 누구도 억울하다고 크게 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말과 행동이 이미 궁 안팎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밤중 옥녀는 홀로 연못가를 거닐다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조심스럽게 비녀 하나만 꽂던 궁녀의 얼굴은 사라지고 조선의 왕자 여섯을 둔 어머니 정일품 신빈의 얼굴이 서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으리라. 옥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이 자신만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다. 새로 정비된 궁중의 법도 상처받던 궁인들 그리고 자라나는 왕자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다. 그녀의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아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신과 옛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정의와 자비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조선 최고의 후궁이라 불리게 된 옥년의 진짜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 몰랐다. 세종이 승하하던 날 궁궐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궐 지붕을 스치고 종각의 종은 이유 없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정은 나라의 성군을 잃은 슬픔으로 무거웠고 내명부는 신빈 김씨는 상복 자락을 손에 꼭 쥔 채 마지막으로 빈전에서 물러났다. 수많은 전각과 행차, 예와 의식이 이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이제 나 또한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장례가 끝나고 모든 예가 마무리되자 신비는 궁중의 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상을 치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권세의 정점에 섰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부질없음 또한 누구보다 깊이 맛보고 있었다. 어느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 신비는 익숙한 금실과 비단 대신 소박한 옷을 걸쳤다. 머리를 올리던 비녀를 모두 빼내어 붉은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서 상궁에게 내밀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다. 잘 간직하였다가 궁의 살림을 위해 쓰도록 하라. 마마, 설마 정말이옵니까? 그래, 나는 오늘 이 궁을 떠나려 한다. 그 말에 상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전하께서 얼마나 애틋히 여기셨는데 어찌 이리 쉽게 등지시려 하옵니까? 나는 전하를 등지는 것이 아니다. 전하께서 가신 길을 나 또한 나의 방식으로 따르는 것일 뿐이다. 그날 신빈 김씨는 대궐 밖 작은 절로 향했다. 붉은 담장을 지나 수문을 넘어 종로의 골목과 한양의 집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다. 화려한 가마 대신 말없이 걷는 길이었다. 궁 안에서는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움직였으나 오늘만큼은 상궁 단 한 명과 허름한 집 몇 개만이 따라오고 있었다. 작은 산사에 이르렀을 때 해가 막 동쪽 능선 위로 떠올랐다. 소박한 목조 견물 사이로 새벽 공기가 서렸다. 절의 노승이 문 앞에서 조용히 맞아 서 있었다. 신분이야 어찌되었든 여기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중생이요. 노승의 말에 신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래서 이곳을 찾았사옵니다. 이제는 오직 한 사람의 중생으로 살고 싶사옵니다. 잠시 후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궁궐의 사람들에게 존귀함의 상징이던 까만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땅을 향해 떨어졌다. 머리칼이 어깨를 떠날 때마다 수많은 기억들이 함께 잘려나가는 듯했다. 시기와 질투, 권세의 무게, 숙막히던 궁중의 규범들, 그리고 왕의 곁에서 누렸던 무한한 총애의 시간들까지 머리가 모두 밀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두피를 스쳤다. 그 순간 신빈의 눈물이 두 줄기 조용히 흘러내렸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오래 메어둔 매듭 하나가 툭 끊어지는 해방의 눈물에 가까웠다. 법명은 해원이라 하겠소.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지혜로 근원을 비추는 이란 뜻이오. 그날 이후 궁중의 신빈 김씨는 사라지고 작은 산사의 비군이 해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일상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새벽 종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절집의 잔디와 낙엽을 쓸어 모으는 일은 한때 후궁들의 위대를 조율하고 내명부의 질서를 세우던 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수고였다. 그러나 혜원은 그 단순함이 좋았다. 마마, 아니 스님, 이런 일은 제가 하겠사옵니다. 뒤늦게 따라 들어온 늙은 상궁이 빗자루를 붙들며 울상을 지었다. 그만두시오. 지금의 나는 그대가 알고 있던 신빈이 아니오. 혜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던 생각과 지금 빗자루를 쥐고 있는 손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니겠소? 상궁은 그 말을 듣고서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마마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도 변치 않으셨사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내려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오. 산사의 하루는 절집을 찾는 이들로 채워졌다. 궁중의 험한 세월을 피해 도망쳐온 옛 궁녀, 남편을 잃고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과부, 세상살이에 지쳐오는 나무꾼, 장터의 상인들. 사람들은 한때 조선 최고의 후궁이었던 여인이 지금은 조용한 비구니가 되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죽을 나누고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노파의 등허리를 쓸어내리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정말로 그 신빈 마마가 맞을까요? 저리 허리를 굽혀 밥을 퍼주시는데 어디가 그리 높으신 분 같나?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 혜원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예전이라면 체면을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조차도 여유롭게 품어 안을 수 있었다. 궁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었 일상이었다.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 장작 타는 냄새, 절집에 스며드는 된장국의 고요한 향기가 하루를 가득 채웠다. 어느 봄날 산사의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을 무렵 한양에서부터 장대한 행차가 조용히 절 앞에 멈춰섰다. 지금의 임금과 대신 몇이 비밀리에 찾은 방문이었다. 마마, 아니 혜원 스님을 뵙고자 왔사옵니다. 문 앞에서 전원이 오자
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를 지었다. 법당 앞 마당에 나와 절하며 맞이하자 임금은 잠시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느새 나이가 든 얼굴. 그러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 잠들던 그 눈빛은 그대로였다. 오랜만이옵니다, 전하. 스님께선 여전히 말씀이 조용하시도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임금은 마당을 둘러보았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절집. 아이들과 노인들이 오가며 웃는 모습. 그리고 행차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풍경. 어찌하여 이처럼 궁을 완전히 떠나시려 하였사옵니까? 그 질문에는 원망도 섭섭함도 섞여 있었다. 혜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하는 이미 홀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되셨사옵니다. 지켜야 할 백성 또한 이 어미 한 사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사옵니다. 그래도 어머니로서 제 곁에 남아 계셔도 되었을 터인데.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궁 안에서의 나의 이름은 늘 권세와 함께 불려졌사옵니다. 신빈이라 하면 세자의 어미, 왕자들의 어미, 내명부의 실세로 함께 기억되었죠. 허나 나는 마지막만큼은 그 모든 이름을 떼어내고 살고 싶었사옵니다.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신빈마마의 자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더욱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겠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마음까지 높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혜원의 부드러운 말에 임금은 끝내 미소를 지었다. 스님의 말씀 잊지 않겠사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며 신분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는 임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그날 임금은 절을 떠나기 전 법당에 조용히 절을 오였다. 성군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된 비구니를 생각하며 긴 시간을 머리 숙이고 앉아 있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환사는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었다. 봄에는 벚꽃이 절집 처마를 감싸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법당 기둥을 타고 올랐다. 가을에는 단풍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인 마루 위에 발자국 몇 개만이 남았다. 혜원의 일상도 변함이 없었다. 새벽에 연불을 올리고 낮에는 밭일을 돕고 저녁이면 절을 찾아오는 이들의 사연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스님, 저는 왜 이리도 억울함이 많을까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젊은 여인이 울먹이며 물었다. 억울함이 많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오.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혜원은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렸다. 궁 안에서 무수히 삼켰던 울분들,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식들까지 헐뜯던 말들,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던 날들. 나 또한 억울함으로 버틴 세월이 있었어. 허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억울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더이다. 그대도 언젠가 지금을 돌아보며 이 눈물이 자신을 키운 시간이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오. 남자는, 여인은, 아이들은, 노인들은 모두 다른 상처를 안고 저를 찾았으나 혜원은 누구에게도 신분을 묻지 않았다. 대신 늘 같은 질문만을 던졌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궁중에서는 한 번도 허용되지 않았던 방식의 대화였다. 출신과 가문, 공신책봉과 족보가 먼저였던 세상에서 이제 혜원은 오직 마음만을 바라보았다. 신분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세계였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서서히 약해졌다. 어느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다. 마을아이가 장작을 들고 달려와 말했다. 스님, 밖에 눈이 산처럼 쌓였어요. 그래, 눈이 많이 왔구나. 혜원은 마룻바닥에 앉아 아이의 양볼을 쓰다듬었다. 젊은 시절이라면 감히 손을 대지 못했을 얼굴이었다. 지금은 그저 귀하고 사랑스러운 한 사람의 얼굴일 뿐이었다. 사람도 눈과 같단다. 예? 어디에 매려왔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지. 지붕 위에 쌓이면 지붕을 무겁게 하지만 마른 밭에 내리면 가지에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대도 자신이 누구의 말 위에, 누구의 시선 위에만 쌓일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가난한 마음 위에 내려앉을 것인지 잘 골라야 한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스님은 어디에 내려앉으셨어요? 나는 늦었지만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신분이 아닌 마음 위에 내려앉고 싶어졌다. 그 대답은
아이에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눈처럼 포근한 어른의 말로 오래 마음에 남았다. 어느 깊은 밤, 절집은 유난히 고요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혜원은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홀로 앉아 오래된 경전을 조용히 덮었다. 글자는 이미 여러 번 읽어 몸에 스며 있었고 이제는 글자보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하, 잘 계시옵니까? 혜원은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래 지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전하라 불렀다. 다만 그 호칭에는 더 이상 권세나 애틋한 연정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그리움만이 고요히 남아있었다. 전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것들이 참 많았사옵니다. 글을 읽게 해주시고 백성의 삶을 함께 보게 하셨지요. 허나 전하께서 떠난 뒤에야 저는 비로소 하나를 더 알게 되었사옵니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요. 창밖에서는 눈발이 서서히 굵어졌다. 혜원은 느릿하게 몸을 돌려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마당은 온통 흰빛으로 덮여 있었다. 돌계단, 나뭇가지, 오래된 약수터, 작은 종각까지 세상의 모든 경계가 눈으로 덮여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그래, 이래야 했지. 혜원은 마당 끝 작은 벤치에 천천히 걸터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희미한 자장가처럼 귓가를 스쳤다. 이제 더 돌아볼 자리도 내려놓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높은 자리에 올랐던 세월도 권력을 움켜쥐었던 손도 수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버텼던 젊은 날도 모두 눈 속에 천천히 묻히는 듯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나는 신분으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가. 혜원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았다. 어린 언자들과 웃던 순간, 궁중의 여인들을 감싸 안던 시간, 그리고 절집에서 밥을 나누며 울던 사람들의 눈망울. 그 모든 장면 위에 한 가지 생각이 조용히 겹쳐졌다. 진정한 품격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 말은 이제 스스로에게 내리는 마지막 평처럼 느껴졌다. 높은 자리를 떠난 뒤에도 끝내 잃지 않으려 애썼던 단단한 마음. 누군가는 세종의 후궁으로, 누군가는 여섯 왕자의 어머니로 기억하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불리기를 바랐다.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살아간 여인.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마당의 발자국도, 오래된 상처도, 흩어진 기억도 모두 부드럽게 덮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절집의 스님들은 조용히 깨달았다. 혜원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누구도 크게 통곡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평온함이 곧 이별을 준비하라는 조용한 인사처럼 마음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산사를 찾는 이들은 법당 한켠에 놓인 작은 비구니의 위패 앞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추었다. 혜원 비구니 신이, 전 신빈 김씨, 궁중에서 내려온 이들, 마을 사람들, 먼 지방에서 일부러 찾아온 이들까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며 절을 올렸다.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살아간 여인이 여기 계셨다더라. 세월이 흘러도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조선 최고의 후궁으로 시작해 한 작은 산사의 비구니로 생을 마친 여인, 권세의 정점과 겸손의 바닥을 모두 걸어본 그 삶은 후세에게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이름도 풍계도 아니었다. 결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높은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 덕분에 먼 시대를 사는 이들까지도 조용히 되묻게 되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늘 들으신 대로 신분은 사라져도 마음으로 산 흔적은 이렇게 전설이 되어 남았나이다. 우리도 어디서 태어났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옵소서.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나이다.